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셨는데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역시 앞쪽에 나온 문제들은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뒤에 독재하시면 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처음 나오는 내용이 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무제표란 줄 껐습니다. 개념이니까 한번 줄 긋고 넘어가는 거죠. 기업의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라는 거 줄만 한번 껐고요.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암기하실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 이미 암기하셨다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면등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좋습니다. 당구장 표시 있는데요.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명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명칭. 그 다음에 회사명, 기업명, 어떤 회사인지 기업명 있어야죠.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보통은 12월 31일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보통은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말하죠. 그날의 종료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며칠인지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기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성갑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회계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적혀 있어야 됩니다. 회계기간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재무상태표에는 종료일이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표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좀 이따가 약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실 텐데 그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통화, 원화죠. 우리나라는 원화, 금액 단위, 이 단위가 이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출제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볼 때 이렇게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역시 이것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근데 외워두면 좋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자주 보셔서 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반 보시고 복습할 때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또 한번 보시고 그러는 거죠. 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몰라도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것도 있고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제가 써놓은 이유가 이 3개가 틀린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거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고 암기하실 필요는, 암기할 거는 이거 5개 암기하실 거고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답은 아니구나 라고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골라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참고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있는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중요합니다. 작성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재무제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틀린다, 숫자 틀린다, 잘못했다, 뭔가 안 맞다. 책임은 무조건 경영진 또는 경영자 이런 사람이 지는 거지. 회계 담당자 아니라는 거. 회계 담당자 X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회계 담당자 X. 회계 담당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경영진, 경영자.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지.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해서 회계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는 아닙니다. 사장님이 회계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고 너 나가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인 책임은 사장님, 경영자, 경영진이 진다는 겁니다. 왜? 회계 담당자는 직원일 뿐입니다. 사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사표 내고 나가야죠. 사표 내고 안 나가려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시켰을 거다.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 사장님이 시켰어.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어떤 단체든 대표자는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경영진이 책임이 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 공정한 표시인데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걸로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일반인들이 봐서는 도저히 평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회계기준 지켰네? 그러면 잘했겠지 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과 통합이 있는데요. 중요하면은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한다. 중요하면은 구분한다. 그렇다면 안 중요하면 구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하고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딱 구분해서 보입니다. 어떤 여학생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 여학생은 어딜 가나 눈에 띄어요. 보여요. 하지만 다른 여학생들은 통합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구분되니까. 몽땅 그려서 베개 가면일 뿐이고 걔만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중요하면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몽땅 그려서 합해서 한꺼번에 표시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1타 전산회계를 공부하는 사람과 1타 전산회계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타 전산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서 구분해서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외의 기타로 통합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항목은 구분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해서 몽땅 그려서 통합해라. 비교 가능성 우리 알고 있습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있긴 있었죠. 어쨌든 하나의 회사를 가정하기 때문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단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여기까지 줄 쳐두시고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여기 줄 치시기 바랍니다. 매기 동일한 쪽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기간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기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의 분류와 표시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왜?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재무 계정 과목은 그래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작성 책임은 무조건 경영자, 경영진에게 있다. 회계 담당자에 있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표시한다. 어떻게?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면 공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겠다. 구분과 통합, 중요하면 구분해라. 아니면 몽땅 그려서 통합해서 표시해라. 비교 가능성. 기간별로 비교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 표시 이런 것도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를 가진다 되어 있죠. 4개입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출제하기도 좋게 딱 4개. 보기가 쭉.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것. 화폐 단위로 측정된 것을 주로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무제표는 숫자로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는 현금이 얼마 있네, 예금이 얼마 있네, 건물이 얼마짜리네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만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중심이라는 거 아시죠?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하는 거니까 과거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 미래로 가려면 원가 관리회계로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거, 작년에 얼마 벌었네? 작년에 뭘 샀네? 이런 것밖에 적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합니다. 이거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포함합니다. 추정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대손 중단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중단금, 그런 거, 추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손 중단금 가서 보시면,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재무제표는 추정치도 포함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보기로 재무제표는 추정치를 포함할 수가 없다라면 틀린 보기 자주 나왔습니다.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정치도 들어간다.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딱 그 회사에 대한 정보만 포함됩니다.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온 게 3번하고 4번이에요. 산업경제 전반, 환경에 대한 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환경 X.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않고 산업 경제 전반 이런 쪽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회사만, 그 회사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이해되시죠? 화폐 단위,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추정도 포함된다. 그리고 환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 경제 전반은 적을 수가 없다. 한계입니다. 기억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저절로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의 개념 아시죠?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고 한다. 그렇죠? 일정 시점은 보통은 회계기말 12월 31일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의 정의 봅니다. 과거의 동그라미,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동그라미,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미래 동그라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자산의 정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단어가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뜻은 다 통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거래 사건이 있어야 되고 현재에 지기업이 특정 기업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부채를 보면 부채도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데 앞에 똑같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건, 과거의 거래 사건 똑같죠.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아, 부담이네. 부채구나. 지배네. 아, 정의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은 과거, 현재, 지배, 그 다음 미래의 경제적 효익. 뭔가 좋을 거라는 느낌이 들죠. 효익 그러면, 아, 도움이 되는 거네. 부채는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손해보는 거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뭐, 부채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뭔가, 나한테 나가면은 뭔가 안 좋은 거네. 부담된다.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산은 과거의 결과로 현재 지배하고 있는 뭐 효익이다. 좋은 거다. 부채는 과거의 결과로 부담이 되는 자원의 유출. 뭔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산의 종류를 이렇게 쭉 뭐 계정 과목을 나열해 놨고요. 부채도 이렇게 계정 과목 나열해 놨는데 뭐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우리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슴은 넓게 다 흡수하겠다. 제가 강의에서 하는 말을 다 흡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은 정의가 따로 없어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에 불과합니다. 따로 정의가 없어요. 그건 자산 빼기 부채다. 자본.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시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자녀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본과 관련된 거구나. 순자산과 같은 말이구나. 순자산이라고 해서 자산과 같은 말이 아니고 순자산은 자본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유주 지분. 소유주 지분 또는 자기 자본. 또 같은 말이에요. 자본은 뭐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본이구나. 자기 자본이니까 자본이네. 소유주 지분은 자본이네. 순자산도 자본이네. 자녀 청구권도 자본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동의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본의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본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정의만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넘어갑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되어 있죠. 아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채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같은 등식인데 부채를 이퀄 너머로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재무상태의 기본 구조라고 해서 별표 2개 쳐놨는데요. 이 표는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 역시 시험 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산은
장부의 왼쪽 차변이라고 합니다. 장부 왼쪽에 모아서 기록하고, 부채 자본은 장부의 오른쪽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는데, 자산을 모두 다 합계한 금액은 부채와 자본을 모두 합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의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은 합계가 항상 동일하다는 거 또 그 뒤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이런 기본 구조가 있다. 별표 2개짜리나 되는데 중요하구나 라고 그냥 보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고 부채 자본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결국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암기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위에 있는 등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한 것과 같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점 별이 3개나 됩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구분 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하면 별도로 구분해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면 구분해라. 안 중요하면 몽땅 그려서 통합표를 할 수 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역시 재무상태표도 중요하면 구분해라. 총액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마라. 상계한다는 말은 퉁쳐서 자산 빼기 부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한테 A가 B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빌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게 100만 원이다. 빌린 게 90만 원이다. 그렇다면 빌려준 게 100만 원이고 빌린 게 90만 원이면 10만 원 남네. 이걸로 퉁치자. 10만 원만 받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게 있고 빌린 게 있으면 내가 100만 원 빌려줬고 받을 게 90만 원 있으니까 퉁쳐서 10만 원만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퉁치지 말고 자산도 전부 다 빌려준 것도 100만 원 전부 다 표시하고 빌린 것도 90만 원 그대로 표시해가지고 100만 원 받고 90만 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종액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종액 표시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라는 건데요. 현금화하기 쉽다는 말이 유동성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를 표시할 때는 현금화하기 쉬운 계정,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유동성이 높은 계정이 뭐냐?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화하기 쉽다. 현금 자체는 유동성 그 자체라고 합니다. 또 현금화하기 쉬운 게 예금 같은 거. 은행 가서 돈 주십시오 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죠. 그런 거. 재고자산, 상품 제품 팔면은 바로 돈이 됩니다. 이런 거 현금화하기 쉬운 거부터 적으라는 겁니다. 이 순서입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인데 역시 이 순서도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 배우고 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다 배우고 나면 암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바로 암기하시려면 조금 막 배우고 나서 일어나면 바로 까먹죠. 그러지 마시고 자주 보셔서 앞으로 자주 보실 거잖아요. 앞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맨날 보실 거니까 그러고 나서 암기하시면 훨씬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적는다. 오케이.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1년 이내입니다. 비유동은 1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1년 기준 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동이고 그 외에는 비유동. 비유동이 뭔지는 개념은 잘 없습니다. 그냥 유동이 아닌 것이 비유동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1년과 정상영업주기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것도 뒤에 나오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잉여금 구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 그냥 잉여금 구분은 자본과 이익을 구분한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깊이 있게 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과 이익을 구분한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구분한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점 5가지인데요. 기억연딕을 열면 첫 번째 구분표시. 중요하면 구분하라. 종액표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마라. 퉁치지 마라. 세 번째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기록한다. 유동과 비유동은 1년 또는 정상영업 주기 기준이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자본과 이익을 구분한다. 그것만 지금 익혀 놓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개념 아시죠?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1년을 정도를 말한다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기록됩니다. 수익과 비용 개념 적어놨는데요.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똑같죠. 등에 따라 발생하는 뒤에가 좀 다르긴 한데 수익은 자산의 유입, 비용은 자산의 유출, 그 다음에 수익은 부채의 감소, 비용은 부채의 증가. 뭔가 수익은 좋은 말인 것 같고 비용은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수익은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 비용은 자산이 나가거나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 이렇게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나한테 뭔가 좋을 것 같다, 수익이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비용.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우리는 이때까지 수익과 이익을 좀 혼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은 돈 들어오는 거고 이익은 비용을 뺀 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비용이 더 크다. 그럼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 마이너스는 손실인 거죠. 마이너스는 손실. 이익은 자본 자체를 증가시킵니다. 손실은 자본 자체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다 지우고요. 초기 자본이 100원이 있다 치면 이 100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50원을 벌었다. 이익. 수익 빼기 비용 이 50원을 벌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150원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기초 자본이 100원 있었는데 그 100원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0원 벌었다. 그럼 기말 자본은 150원이 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본 거래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기초 1월 1일에 자본이 100원이 있고 단기 순이익이 열심히 일해 50원이 발생했다면 기말에는 150원이 나한테 자본으로 남아 있을 거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암기하실 필요 없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킨다. 문장으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 문장 한 번만 보면 다 이해하십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나옵니다. 별표가 3개나 쳐져 있습니다. 역시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시험 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쭉 진도 나가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을 겁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네.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 매출 총이익, 손실이 나오면 매출 총 손이익 이렇게 될 거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나면 또 이게 그때가 되면 이해가 또 잘 되니까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하구나 라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매출 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비용 빼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같은 거 또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뭐 기부금 그런 거 영업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 빼고 더하고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빼면 비로소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법인세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와 관리 빼면 영업손익 거기다가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고 수익 비용 파트에서 똑같은 걸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하니까 거기에 가서 또 본 파트 가서 설명을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유의점이 나옵니다. 총액 표시가 있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라는 거죠. 재무상태표에서도 총액 표시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총액 표시라는 건 어디에나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는 총액으로 다 표시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익과 차손을 상계해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거, 퉁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과 부채를 퉁치지 마라. 여기도 마찬가지. 수익 비용을 퉁쳐서 상계하지 마라. 나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상계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발생하면 인식한다.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수익은 실현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발생주의가 원칙이며 수익의 구체적인 인식 시 실현주의를 적용한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수익과 비용이 대원칙이 발생주의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런데 실현주의는 수익만 해당이 됩니다.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거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생주의하고 실현주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생주의는 대원칙, 수익과 비용 똑같이 인식 적용이 되고, 실현주의는 수익에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비용에만 적용된다는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칙이 뭐라고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회계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비용은 혼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그 기간에 비용을 인식한다. 실현주의는 실현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현된 회계기간에. 실현이란 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지금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수익은 그냥 실현된 기간에 인식한다. 실현주의다 라는 것만 아시고요. 발생주의는 대원칙, 수익 비용의 공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수익에 대해서 실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습니다. 수익은 가등요건이 뭐냐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물건을 잘 설명해서 파는 것까지 그 노력을 다했다. 그러면 가등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봅니다. 가등요건. 과 실현요건. 실현요건은 그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현요건. 측정할 수 얼마짜린지 정한다는 게 실현요건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가등요건과 실현요건이 충족되면 노력도 하고 얼마짜린지 얼마에 팔았다는 게 계산이 된다면 수익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게 실현주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원칙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 봤고요. 현금흐름표, 자원변동표, 주석을 보시면 되는데요. 쉽습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주석은 설명하는 거죠. 각 재무제표의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딱히 표는 아니지만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순서 별표 하나 쳐 있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건 재무제표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재무제표 맞습니다.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도 재무제표 맞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괄적인 폭넓은 개념에서는 재무제표 맞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만들어야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결과로 계산이 되죠. 그 당기순이익은 이익영업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이 순서는 실무 파트에서 문제 1번을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순서를 암기하시는데요. 재손이재라고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손이재.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는 이런 순서로 작성한다. 제조원가부터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재손이재.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거 재무상태표에 어떤 게 기록되는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기 위해서인데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원주 상호, 주원주, 주식회사 원주라는 곳이 있긴 한데 제 이름입니다. 제가 이 원주라서 제 주 원주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말이 언제인지, 회계 기말. 그러니까 재무상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 기말 시점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단위. 보고통화.
이런 거를 적어 놓는다.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명칭. 이 표의 명칭이 뭐냐? 상호. 이 재무상태표의 주인공. 어떤 회사냐? 그 다음에 기말 시점이 며칠이냐? 그 다음에 화폐 단위하고 보고 통화가 뭐냐? 이런 게 기록된다는 거를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래쪽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역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여기 명칭, 이 표가 어떤 표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죠.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기간을 적어 둔 거고요. 그 다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상호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 보고통화,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이런 거를 적어 놓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46페이지에 이렇게 부분 재무상태표, 부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적어 두시고, 아, 이런 걸 적는 거구나 라고 보고 나중에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적어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를 많이 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와 일반 원칙을 봤습니다. 교속기업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 공정한 표시는 기업회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으면 공정하다고 본다. 구분 통합. 중요하면 구분해라.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전기와 단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한계, 특성 관계는 화폐 정보다. 과거를 격려한 것이다. 추정이 들어간다. 산업경제, 환경은 적을 수 없다. 자산의 개념은 부채 개념 비슷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의 결과로 현재에 지배한다. 자산, 부담된다. 부채. 그 다음에 유입이다. 그럼 자산, 유출이다. 그러면 부채고요. 자본은 따로 개념이 없다. 자산 빼기 부채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죠.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시 유의점을 봤는데요. 구분 표시. 중요한 거는 구분해라. 종합 표시. 자산과 부채를 퉁치서 상계하지 말라.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라. 유동성 배열법이었고요. 유동과 비유동 차이. 유동은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 그게 아니라면 비유동이다. 유동과 비유동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잉여금을 구분해라. 자본 잉여금과 이익여금을 구분해라는 거.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수익, 비용 개념 비슷했죠. 뭔가 이익이 된 것 같다. 수익.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다. 비용이고요. 손익계산서 순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볼 테니까 넘어가고요. 손익계산서 작성시 요일점에서 총액 표시가 있었고 수익과 비용 퉁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있었죠. 발생주의는 가장 대원칙, 큰 대원칙, 실현주의는 수익, 수익, 비용, 대응은 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봤고요.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제, 손, 이제 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이런 것이 적힌다라는 거 봤고요.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쭉 정리하실 때 너무 암기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걸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